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잠시 후 10시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후의 4인에 오른 후보들이 발표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누가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아마 치열한 경쟁을 뚫고 4위에 누가 들어오느냐라는 게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잠시 후 발표가 나오는 대로 생생한 소식을 현장 연결해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난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 믿을 만한 사람 최재형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과 뿌리를 끝까지 파헤칠 일타 강사 원희룡.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풍부한 국정 경험, 준비된 후보 저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그 결과는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그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입니다. 49.94%. 지난 6월 11일 이준석 돌풍을 일으켰던 그 전당대회의 투표율보다 약 한 4%포인트가량 더 높은 뜨거운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자, 높은 당원 투표율이 선두다툼을 벌이는 이 여러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그리고 여러 논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들이 또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발표가 되는 대로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악재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윤 전 총장은 지금 주술 논란 또 미신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감정 싸움도 계속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 왕자 논란에서 시작된 이 무속 학문 침술 같은 다양한 요상한 소재들도 연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양측은 지난 토론회 직후 벌인 실랑이에 대해서도 물러섬 없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각 후보자들끼리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해명성 발언을 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유 후보가 약간 좀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그런 상황이었던 걸, 다만 무슨 삿대질했다거나 무슨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밀었다거나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토론회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좀 시끄럽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저 어제 페이스북에 쓴 대로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그대로 팩트입니다. 실제로 몸을 밀치. 그대로만 팩트입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감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언쟁에 등장한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공 스승 직접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고 또 윤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멘토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YTN이 직접 인터뷰를 했더군요. 부인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 와서 윤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것은 본인이 자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문했으면 아마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멘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공 스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대선 후보로 이제 오르게 되면요, 네.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바로 저런 사람도 있고, 네. 뭐 정책 교수, 뭐 누구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도 이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자 사퇴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해야 되느냐. 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천공 스승도 이제 본인이 저렇게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의미를 얼핏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죠. 아니 워낙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과거에 왜 그 윤여준 전 장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윤여준 전 장관이 멘토라면 300명쯤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뭐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것처럼 대선 후보 주변에는 워낙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의 뭐 핵심 측근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결국 후보가 아는 거죠. 후보가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밝혀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중장년층 이상과 청년층의 시각이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넓으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 보도를 봤을 때는 제 주변에서도 검찰총장 사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걸 무속인이랑 상의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뜨악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세대 간에 받아들이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천공 스승이라는 이분이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분이 자기 역할을 좀 과장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하거나 정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무속인을 찾아가라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용한 사람 소개해 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당시 출마하는 상황이 제가 낙선하는 게 굳이 점을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었는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혹시 중요한 결정도 무속인에게 의지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경선 전체나 당을 봐서도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주술과 관련 논란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걸 야기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제 왕자를 쓴 걸로 이게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과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그만둘 때 다 주위에서 말립니다. 그냥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둘 때 너무 확고했는데 그러면 잠깐 친척들, 뭐 지인들이 야 검사 그만두면 어떻게 될지 어디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 다음에 전달해 준 경우도 있고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랄지 정치인들은 특히 이제 정치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물처럼 막 변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실력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마음적으로 보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참고 사항이지. 그래서 이번에 뭐 천공 스승 이런 사람들도 아마 윤석열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갖고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주술적이랄지 무소구 형태로 이게 서로 비판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구술을 했다든가 뭐 우리가 무속 중에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경선 토론에서 자꾸 이 얘기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제 살 깎기 먹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팩트는 하나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무속인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윤 전 총장은 그런 쪽의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글쎄 뭐 무속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좀 단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속인인지 여부는. 그건 나중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유튜브 사실 조금 보긴 했거든요. 전공 스승 그 정법 강의 봤는데 무속인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딱 단정할 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무속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그 여기 천공 스승 얘기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부인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는 뭐 그 전에 만났었을 수도 있고 뭐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또 실언, 구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종합하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찾아다니진 않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들이 그것을 맹신하거나 또는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주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가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될 사람이 이런 것에 조금 매몰되어 있거나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객관화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다는 비전문가의 의견에 현혹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런 논란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이미지,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맞서서 어떤 결단력을 보여주고 굳건함을 보여줬는데 마치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나약함으로 이제 비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격가지의 이슈 같지만 또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명한테 조언은 구할 수 있는데 하필 이런 분야 쪽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반복적으로 또 거론되고 그와 관련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공 스승 영상과 함께 또 유승민 후보는 또 학문침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침 전문가가 윤 전 총장의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영상에 빨간색 원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그 이병환 씨라고 학문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달 행사도 그렇고 종종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바로 뒤에 딱 붙어 있다. 저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지적을 했었죠. 토론회에서 가까운 사람 아니냐, 이병환 씨 모르냐 했더니 이제 윤 전 총장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번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영상까지 유승민 후보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저 영상은. 그래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학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 영상뿐만 아니고 다른 영상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 뒤에서도 항상 또 저러고 유승민 후보 본인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둘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런 걸 보면 그다음에 그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 이병헌 씨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뭐 명함을 교환하거나 한 사이는 아니라 무슨 뭐 자원봉사자라고 그랬던가 뭐 아니까 뭐라고 해서 하여튼 자기 혼자 그러고 다닌다 뭐 이런 걸 보면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 네.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측근으로 이렇게 수행원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둘 사이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병헌 씨가 저런 그 정치인들 누구 있으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따라다녀가면서 그 주변에 자꾸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슨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그런 분 얘기도 그냥 현장에서 따라붙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 분은 윤 후보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적한 유승민 후보와도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있고 심지어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유세할 때도 뒤에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 뒤에도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 선거 같은 거 해보셨을 테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후보는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런 분들을 좀 주변에서 이렇게
못 오게끔 어떻게 보면 경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수행팀이 있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수행팀이라고 할지라도 후보를 좋아해서 따라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윤석열 후보가 저 우당기념관에서 찍힌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수행팀이나 이런 거를 꾸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에게 좀 호의를 표시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다가온 사람을 막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술 논란이 좀 커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해 달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돌아가는 경선 구도가 야속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2차 경선 마무리도 앞두고 상당히 좀 거칠은 논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기하는 쪽도 그리고 이 해명하는 쪽도 사실 끝난 다음에 얻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왕자 논란 그리고 뭐 개명 논란 그리고 뭐 빨간 내복 뭐 이런 것들 전 솔직히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서로 자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정 변호사님,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잡음들이 나는 게 뭐 달갑진 않겠죠. 당연한 말을 한 것 같고요. 남을 게 없는 논쟁이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무속인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정치가 희화화되거든요. 정치가 가벼워집니다. 이건 전체 정치권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옳다 그르다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 많은 무속인들이 뭐 누구누구를 내가 봐줬다, 내가 어디 뭐 정치권과 관련하다 자기 가시용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본질의 진실 규명은 어려운 채 정치가 가벼워지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그만 공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좀 솔직하게 이 문제를 일단락시킬 수 있게 좀 어떤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도 공세를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서도 지금 그 주술 논란과 관련해서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티즌 수사대가 이 후보를 조사해 봤더니 제 시간이고요. 개인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인 방역과 그러니까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쓸 정도면 수초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고를 몰랐거나 어겼거나 여하튼 개인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않아 보여요. 저기요 간사님. 무슨 방역 수칙입니까? 손을 잡았잖아요. 무슨 손을 잡아요? 소중한 국정 감찰 시간을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9월 20일자 김은 의원이 그 지역에서 시장 인사한 내용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두 손을 그쪽 그 상대방 한 손을 잡았는데 두 손에 손을 얹어서 잡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 거기에 또 보면 먹는 데 나오는데 6명이 마스크 벗고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 방역 지침은 대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런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자체도 사실 지금 물론 왕자 논란 가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방역까지 같이 가는가 모르겠어요. 방역 지침과 연결 지어가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질병관리청장한테 대선 후보에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역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건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더군다나 곧 있으면 유드코리아 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접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드코리아 관련해서 향후에서 어떤 대책이랄지 그런 경우에 부작용과 긍정적 효과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이걸 손을 또 안 씻었다는 것이 또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후보에 손 씻냐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저렇게 중요한 국감장에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국회의원 자체의 어떤 자질에 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김어준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회자된 한자는 왕. 지지자들이 정치인 손바닥에 왕 써줄 수 있죠.
정치인으로선 그런 지지자들의 열성을 뿌리치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갑니다. 이해가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에 손은 잘 씻는 게 좋지 않냐인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어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 자주 깨끗이 손을 씻어 슉슉 샥샥 빡빡. 자, 저렇게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TBS에서 저렇게 방송을 했는데 글쎄 뭐 저게 저렇게 방송할 소재가 되는지 저는 우선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거야 뭐 TBS의 방침이겠죠. 그 어떤 거를 소재로 삼느냐는 건 뭐 거기 전권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시청자로서는 저런 걸 좀 가려들을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또 라디오나 TV가 그렇지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주술 또 미신 이런 논란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지금 앞에 있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뭐 이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9월 5주차 때는 23% 그리고 26% 3%포인트 격차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10월 첫째 주에는 역전이 크게 돼버렸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37대 26. 영향을 좀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고발 사주 의혹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지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층이 약간씩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를 보면 압도적인 1위 후보라는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대장지구 의혹, 사실은 훨씬 더 큰 의혹이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사람이 우리 1위 후보다.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높다라는 신뢰감을 지지층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실언이나 뭐 또 왕자 논란, 이게 왕자 논란이 반영됐는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좀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신뢰도에 대해서 좀 지지층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조금 더 많이 이제 그쪽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저렇게 비교했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저거는 전국 조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구 경북권에 저 조사에 응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한 100여 명 남짓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 경북권에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하는 추이를 보려면 대구 경북권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와 그 이낙연 후보 간의 경쟁, 광주 전남의 경쟁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역을 별도로 조사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데 전국 조사에서 그 부분만 딱 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렇게 출렁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표본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구 경북이 정말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별도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전에는 저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저게 한 번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튀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된다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이제 있습니다. 어제 등장한 악재인데 부인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허위 경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서울대학의 강사 이력서를 보시면요. 대도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확인 결과 사실이 전부 다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가지 경력에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을 했는데 일단 해당 연도의 근무자 명단에는 없는
걸로.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고요.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위법 사항입니다. 지난 8월 월간조선에서 김건희 씨가 1998년 서울 강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교생 실습이 근무 경력 또는 강의 경력에 들어갑니까, 교육감? 저희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입력할 때 교생 실습은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생 실습한 게 어떻게 근무 경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얘기다, 주장일 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글쎄 뭐 주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나는 결혼하기 전 얘기고 어디 뭐 대학교 시간 강사 하는데 그 뭐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기사 자체도 난 보지를 못했고. 혹시 아내분께 관련 사실 확인하신 적 있으실까요? 전혀 모르는 얘기고, 내가 뭐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그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뭐 위장 경력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위 허위 스펙으로 그 시간 강사 채용에 이제 허위 자료로서 채용이 됐다. 그러면 말한 것처럼 업무 방해의 요소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또 대학 시간 강사 자리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력을 부풀렸다고 한다면 위법 문제는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김건희 씨는 뭐 논문 부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획사 협찬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끝을 보면은 제대로 어떻게 규명됐는지 잘 모르고, 뭐 도이치모터스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정치 공세만 하다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 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굉장히 오래전 일로 보여서 아마 수사나 조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윤 후보 측에서는 명백하게 이에 대해서 이제 좀 해명을 해야지, 나는 결혼 전 일이고 아내가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자녀들이 허위 스펙으로 이제 대학의 어떤 입시 경쟁에 부정하게 어떤 서류를 냈다라고 지금 문제가 돼서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만약에 이런 공정 경쟁이 아니라 허위 스펙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도덕성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일단은 이게 이제 잠깐 교생 실습을 한다거나 단기간 그 교사로서 활동을 해서 기록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데 본인이 허위로 어디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시간 강사에 채용이 됐는지, 이거는 좀 규명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는 일단 뭐 조 전 장관 사건과 비교하는 거 맞지 않다고 봐요. 조 전 장관이 한 것은 둘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스펙을 뭐 7개 이상 허위 스펙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 전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적시를 돼서 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와 이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수사에 어떤 중점이 어떤 문서 위조랄지 대학교의 허위 스펙에서 입학을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 연관성 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질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말실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지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허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얘기일 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대통령 후보의 적격과 관련해서 연관짓는 것은 좀 무리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 먼지털이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무조건 의혹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올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해명 자체가 명백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돼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입장이 나오면 또 그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복원된 녹취 내용이 보도를 하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접수를 시켜라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색깔을 좀 빼야 한다. 대검의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인 자신이 고발을 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성은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차례 통화에서 지금 복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MBC가 보도한 녹취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자신이 빠지고 조성은 씨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수사의 핵심은 김웅 의원이 얘기한 이 우리, 과연 우리가 보내줄 테니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아마 초점이 맞춰질 테고 아울러서 과연 녹취 파일에 정말 윤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이게 확실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말한 우리랑 과연 누구를 말한 것일지 요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손준성 검사냐 아니면은 뭐 당시 미래통합당을 뜻하는 것이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발장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느냐.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개입됐다는 것은 전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라 보내줄 테니 접수시켜라. 이 말에는 윤석열 총장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고 그 당시 뭐 미래통합당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손준성이랄지 윤석열 총장을 개입시키는 것은 이것은 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 물론 MBC에서는 윤석열 전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시킨 걸 알아버린다. 진실을 알아버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마치 내가 검사 출신이고 이렇게 접수를 시키면 같이 똑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뭐 접수시킨 것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초안을 작성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 뭐 여권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친여 성향 언론 매체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공격할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과 그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MBC 보도대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는 게 팩트예요.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여기서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TV조선 보도와 MBC 보도만 지금 비교하셨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저 녹취록을 보도한 곳은 MBC 한 곳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MBC가 정말 특종을 한 것인지 그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니면 원래는 없는데 MBC가 있다고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뭐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검찰은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한 보도를 보면은 노컷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윤석열 이름이 없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는 지금 MBC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이 윤석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MBC는 당연히 또 책임을 져야겠죠. 지난번처럼. 근데 이 녹취록이 어떻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네,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공수처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자세하게 외부에 돌아다니면 만약 공수처에서 이거 자체가
외부로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야권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청장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내부의 어떤 분위기랄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공수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사 기밀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과연 녹취 파일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공세의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마침 조성은 씨도 공수처에 자신과 김웅 의원의 이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삭제를 했었는데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공수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 청구가 되면은 뭐 언론에 밝혀지겠죠. 조성은 씨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할 테니까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 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요. 예. 수사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절대 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조성은 씨가 이 녹취 파일에 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녹취 파일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언론엔 떠돌아다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녹취 파일을 조성은 씨에 주는 것 자체는 수사의 증거 자체를 사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공수처에서는 이걸 줘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거기에 사람의 어떤 개인적 인적 사항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랄지 아니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명분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화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뭐 누구에게 인격권 침해가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왜 이 파일을 요구했을까? 좀 기다리면 자기가 그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정치적 목적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또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결론이 좀 주목이 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수사 기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기밀을 본인한테 아무리 본인이 통화한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공수처에서 포렌식에서 밝혀낸 거잖아요. 그 수사 기밀을 본인한테 통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인 게 비슷한 의견이고요.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새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김웅 의원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웅 의원이 본인이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만약에 기억이 정말 안 난다면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내용이 새어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돼요. 딱 들어가서 조사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왔다. 당신 거짓말했지 않냐라고 그 자리에서 압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새어나오면 김웅 의원한테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성은 씨 본인의 통화 내용도 들어있지만 마찬가지로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통화 내용이니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청구는 했지만 또 공수처도 접수는 했지만 검토를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윤 후보와 또 국민의힘 역시 이 공수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이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녹취 파일이 공개된 시점도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경로로 지금 시점에 이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는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뭐 자기들의 얘기고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시기가 좀 정치적으로 해석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의아한 점은 사실 진실 규명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명이 어렵겠다. 손준성 검사는 지금 관련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서 디지털 포렌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김웅 의원은 휴대전화를 6개월마다 바꾸는 바람에 관련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저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김웅 의원은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죠. 검사를 그만두고 3개월 뒤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저렇게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할 테니 우리가 하면 뭐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오해가 되니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 검찰과 정치 세력이 결탁한 사건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누가 이것을 유출했느냐 어떻게 보도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시국에 검찰에서도 유감 표명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고 김웅 의원도 사실 이 정도 중대한 비위와 관련해서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게 어느 정도 녹취록으로 확인이 된다면 뭐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김웅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의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결국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헌정사상 검찰 관련한 신뢰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좀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 급기야 금기시되던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낙연 측 김종민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수습에 나섰는데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구속될 걸로 전망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서 뭐 나온 게 아직 없으니까 그거는 좀 성급한 얘기고요.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제보나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柯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결정적 제보라 하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제가 서른 의원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자, 주워 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말이 쉽게 주워 담기진 않죠.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의힘 대변인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뭐 제보라 그런 게 또 근거가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선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공개적으로 그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후보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민영배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 공개해라.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지켜보기 너무 힘들다. 까시든가 멈추시든가 결정해라. 그리고 국민의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구 언론을 무한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이거 뭐 경선 이후에 원팀은커녕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근데 현재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사실 경선을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복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복하는 사태, 뭐 말로 불복할 수는 있겠지만 행동으로 불복하는 방법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원팀이 과연 되겠는가 그런데 이런 식의 갈등은요 경선이 치열해지다 보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승리한 쪽 캠프에서 사실은 당을 다 사실상 장악해서 그 대선 본선에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아무래면 만약에 그 이낙연 후보가 뭐 어떻게 잘못된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가 뭐 당을 뛰쳐나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경선 후의 상황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게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에 대해서 만약 불복을 한달지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그 당에서 계속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인데 결국은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음은 그렇지 않을 망정 겉으로는 엄청나게 원팀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정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유야무야 되고 원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이재명 지사를 좀 옹호하고 또 지키기에 나섰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정 원내대표 목소리 듣겠습니다. 5,503억을 공공 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확정 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입니다. 자,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으면 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전부 돈이 가느냐. 답이 안 나오니까 설계자니 뭐니 헛소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편들어주게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금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진행 중이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투표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는 선거인단 중에선 70.36%, 2차는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49.68%,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은 1차 때보다 더 높은 74.7%까지 기록을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손정혜 변호사님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내가 꼭 표를 행사하겠다라는 의견의 발로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는 사실 지지자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네. 구속될지 어느 사람이 다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이야기는 굉장히 좀 나오기는 좀 이르죠. 그런 측면에 혹여라도 이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칠 염려가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부적절한 방향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그 후보 측에서는 또 불안한 후보로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겠느냐라는 의식이 더 확고해지니까 저렇게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상보다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치열하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놓지 않는 경향 이것이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높은 투표율이 이낙연 후보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적이냐 그건 또 물음표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그런 해석은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이 올렸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오른쪽이 윤석열 후보의 어린 시절인데 뭔가 옷차림이 좀 다르다. 한쪽은 좀 이재명의 옷, 윤석열의 옷, 뭐 사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 짧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고 김주대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이재명의 깨끗하지만 몸보다 훨씬 큰 옷에서 가난을 보았고 윤석열에 딱 맞는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봤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이 다 자라도록 오래오래 옷을 입으라고 큰 옷을 사서 입힌다. 미래의 가난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아프고 아련한 마음을 윤석열이 알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옷차림으로 아니 바로 이 그 김주대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파적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런 정파적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저 사진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 사진 올린 거에 대한 수많은 댓글들이 붙어 있는데 네. 아마 뭐 찬반이 갈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런 식의 사진 지금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현재 이걸 보고서 지금 과연 누가 자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냐. 아니 뭐 거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사진을 지금 2장만 올려놨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저는 시대착오적인 그 사진이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윤관선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저도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릴 때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서 정치를 또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부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그게 중요하고 또 현지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릴 때 모범적으로 부자롭게 살았지만 결국 나이 먹어서 망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가난하게 살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너무 탐욕적이면서 자기만을 아는 그리고 가난의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릴 때 어떤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이제 선거에서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지지에 잣대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사 가겠습니다. 경선은 현장 연결 지난 목소리 듣겠습니다. 10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70%를 반영하여 결과를 집계하였습니다.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4분의 후보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 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하여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화천대유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이 만연하면서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치솟고 있습니다. 4분의 후보들께서는 나라의 현실을 자,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위 공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사람이 이제 4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과연 3강은 우리가 다 예상했습니다만 마지막 4강에 함께 합류할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뭐 이제 그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는 게 지금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 2, 3위는 뭐 우리가 충분히 다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1, 2위가 이제 뭐 엇비슷했고 네. 그다음에 3위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4위부터는요 정말 이건 오차 범위 4 중에 4 정도 뭐 0점 몇 퍼센트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뭐 원희룡, 뭐 황교안, 최재형, 하태경 이 4사람의 이름이 막 다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아마 앞섰어도 조금 앞선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뭐 이준석 대표와의 뭐 갈등 양상 이걸로 인지도를 좀 높인 것 그다음에 토론 과정에서 보였던 어떤 합리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최재형 후보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감사원장까지 이제 내려놓고 아주
의지를 좀 보여줬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때는 그래도 캠프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도 사실 최재형 후보의 캠프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근데 다만 그 정치적으로 그래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최재형 후보께서 캠프를 해체하시고 나서는 조금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약간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금 오른쪽에 많이 계시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최재형 후보께서 언론 노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토론을 할 때도 보면 전체적인 토론 태도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정치에 익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딱 언론에서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뽑아내시는 거에는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좀 못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희룡 후보에게 뒤처졌던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번에 4강에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됐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흥행적인 차원에서는 구성이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구성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누가 이제 4강에 들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비교적 원희룡 후보는 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막말을 한다랄지 아니면 경선 과정의 토론도 보면 뭐 희화하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아마 이미지도 보수 중에서 그래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4명 안에 누가 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아니고 다른 아주 강성 보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경선 토론에서도 상당히 그 극보수적인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토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제거됐다. 그래서 이 4명 안에서만 보면 일단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토론이랄지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이전에 어떤 보수적인 이미지, 극보수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짜여졌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그 몇 차례 이 토론에서는 사실은 하태경 후보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네,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띈 게 결국은 표로 잘 연결이 안 됐다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그 선거인단의 일종의 성향 뭐 이런 건 아니겠는가. 저는 사실 토론했던 그 토론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보면 사실 하태경 후보가 가장 저는 앞서 있지 않나 싶은데 역시 토론 잘한다고 표로 연결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게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까지 했던 그 황교안 후보도 이번에 좀 탈락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 정치적으로도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경선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는 있었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윤석열 전 후보하고 검사 출신은 동일한 출신의 어떤 요소에 바탕을 두고 또 차별성을 가질 만큼 유권자들에게 이제 매혹적인 어떤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책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이번에서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선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의 이강 체제가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상황이어서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안정적인 중도층에서도 호감을 가질 만큼의 어떤 조금 점잖고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대권을 이겨주겠느냐 또 그런 약간 강경한 이미지하고는 좀 멀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좀 특색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4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후보들이 각자의 색깔을 또 다시 어떻게 보여줄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본 경선 진출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달 5일에 최종 한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 70%였는데 최종 후보 선출할 때는 5대5이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고 그동안에 뭐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세 활동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천대유 소식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금품 로비 관련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화천대유의 추가 로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시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인데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얼마씩 줬습니까, 의원들에게는?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2010년경에 최윤길 전 성남시
의원에게 한 1억 원으로 현금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1억 원은 이틀 뒤에 이제 반환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1억 원을 줬던 사람들은 기소가 됐지만 받은 이 최 전 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돌려줬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서는 빠졌다라고 하는데 네. 말하자면 사업자들은 이렇게 뇌물이라든가 금품 로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정황인데 그러면 돌려줬으니까 끝이 아니라 관련된 정황으로 시의장에는 30억, 시의원에게는 20억의 금품을 로비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주기로 약속을 했는가 또는 실제 줬는가 이런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해당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박수영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유동규 씨도 지금까지 대장동과 관련해서 5억 원 그리고 미래신도시와 관련해서 3억 원 이렇게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로 8억 3천만 원을 더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영 의원, 이건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게 이제 김만배 씨하고 네. 유동규 씨하고 그다음에 정회계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녹취록을 정회계사라는 사람이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저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비를 주도했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거는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8억 3천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고 근데 유동규 씨는 그것뿐만 아니고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사실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 직원들이. 또 이런 대목도 나타나요. 그러면은 실소유주가 누구냐 천화동인 1호가. 그럴 경우에 1차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동규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검찰 수사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나 내지는 거기에 유동규 씨의 몫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돈들을 챙겼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검찰은 유동규 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 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죠. 일단 유 씨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거.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못 가겠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개발 이익 제한 요구 관련해서 밑으로부터 내려온 게 전혀 없었다는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런 보고서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나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이었던 개발 2처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유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사정에 따른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까? 그건 좀 이제 상황이 틀립니다. 공모짓을 할 적에는 이제 사장 대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사업 협약할 적에는 아마 사장 대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2팀에서 둘 다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선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변호사는 지금은 완전 다르죠. 지금 보고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빠졌다. 근데 유동규 씨는 아예 올라오질 않았다. 보고 자체가. 네, 오히려 자기가 뭐 그런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보다는 당시 일을 담당했던 실무자의 증언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는 본인의 형사상 책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윗선이 만약에 있다면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실무자급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조금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이 팀장이라고 하죠. 개발사업 2팀장.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좀 신빙성 있게 다가올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돼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